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소위 말하는 그 맞춤의학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좋아하시는 진통제가 있죠. 주로 먹는. 사실 진통제가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사실 이제 가장 강력한 거는 마약입니다. 왜 마약인지 알아요? 마비를 시키니까 마약이야. 그래서 마취를 시켜버리는 거죠. 이제 그거는 약을 이제 소량을 하면 통증을 없애는데 효과가 있는데, 통증을 없앤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은 그대로 있는데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감각을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진통제들 중에 보면 아주 통증이 심하면 약간의 마약을 써가지고 치료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먹는 진통제들은 이제 그런 게 아닌 거고요. 보통 이제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타이레놀이라는 약하고 또 많이들 쓰는 애드빌이라는 게 있죠. 이제 지금 이거를 둘을 이제 같이 복용을 했을 때 이런 타이레놀하고 다른 마약들하고, 이게 마약 성분입니다. 이게 마약 성분하고 같이 썼을 때 하고 그 진통 효과가 거의 비슷하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맨 왼쪽이 타이레놀하고 애드빌을 넣은 거고요. 그러니까 통증의 한 반 정도가 없어진 거예요. 타이레놀하고 다른 이런 마약을 써도 그 비슷한 정도로 통증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그 마약성 약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서 나온 거 보면 그런 마약 성분이 없어도 타이레놀하고 애들빌만 섞어서 같이 복용을 해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두 개 같이 먹어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마치 먹어도 되나 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중에 둘 중에 뭐가 더 잘 드는지 아세요? 타이레놀이 더 잘 듣는 사람. 또 나는 애드빌이 더 잘 듣는다. 한 명뿐이에요? 인기가 타이레놀이 훨씬 많네. 근데 손 안 든 사람은 뭐예요? 개보린. 맞아요. 그 종류가 많아서 아까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개보린 있네요, 그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자기가 뭐가 잘 맞는다라는 걸 아는 학생들은 굉장히 똑똑한 학생들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다 맞는 약은 없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약을 찾아봐야 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겠어요? 골고루 먹어봐야겠죠, 그죠? 이거저거 먹어봐서, 진짜예요. 농담이 아니에요. 이거저거 먹어봐가지고 자기한테 가장 잘 맞는 거를 빨리 찾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다른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한 것처럼 똑같은 질병에 대해서 똑같은 약물을 처리를 해도 우리가 기대하는 바대로 어떤 그 약은 약효는 있고 독성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 조사를 해보면 약효는 있고 독성만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이거는 약이라고 그럴 수가 없죠. 무슨 약이야? 이게 독이지. 그 약이 아니라 독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약을 먹었는데도 어떤 사람한테는 약효는 별로 없고 그냥 부작용만 있고 머리 골만 때리고 막. 그건 독이죠. 실제로 그런 게 실제로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골치 아픈 게 이제 약효가 있긴 있는데 부작용도 있는 거야. 이거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원래 있던 그 위에서 통증은 없어졌는데 어떤 다른 구토가 느낀다든지 이런 게죠. 내가 그래서 한자로 이제 난자를 썼는데 곤란하다고.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그 똑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똑같은 약을 먹어도 사람들이 이렇게 다 다양하게 증상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소위 맞춤의학이라는 거는 만약에 써봐서 잘 맞는다 그러면 계속 쓰지만, 그렇지 않고 약효가 없다든가 아니면 부작용이 있는 사람은 다른 약으로 바꿔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제 맞춤의학을 하는 핵심인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맞춤의학이라는 게 이미 한 120년 전에 하고 있었어요. 우리 한의학에서는 여러분들 혹시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재마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이분이 이제 사람마다 이게 다 듣는 약이 다르다. 그리고 같은 약도 어떤 사람한테는 독이 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아주 기가 막힌 약이 된다. 라는 걸 아시고 이걸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유명한 게 소위 사상이라 그래서 뭐 태양, 태음, 소양, 소음으로 이제 사람을 구별해서 나눠서 한 게 된 건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자랑스럽게도 120년 전에 그 맞춤학을 하고 맞춤 한의학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21세기에 돼가지고 이 밀레니엄에 들어와서 이제 각자가 약을 달리 써야 되겠다라는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드리는데, 저희가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연구한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오늘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진통제들 중에서 수술하고 나서 이제 아주 심각한 통증 같은 거를 치료하는데 이제 이 트라마돌이라는 게 아주 많이 쓰이는데, 저도 사실은 수술 받고 이거를 처방을 했었죠. 근데 이게 약간 마약성이 있어요. 완전 마약은 아니고 마약성이 있다 그러죠. 약간 마약기가 약간 있는 약이라서. 근데 이게 문제가 잘 듣기는 하는데 안 듣는 사람도 있지만, 문제는 이게 이 부작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메스껍다든가 구토증이 난다든가 어지럽다든가 막 식은땀이 난다든가 이런 식으로 부작용이 있는데, 여기 잠깐 보시면은 이제 원래 FDA의 승인을 받을 때는 이런 부작용이 이렇게 적다 그랬는데, 실제 우리 연구에서 보면 꽤 많죠. 상당히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건데, 이제 물론 이제 진통제는 종류가 하도 많으니까 이게 문제 있으면 이제 딴 거 쓰면 돼요. 근데 하여튼 이걸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왜 그런가를 이제 저희들이 연구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그 유전체를 DNA를 뽑아서 저희들이 이제 잘 듣는 사람, 그 다음에 부작용이 있는 사람을 구별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비교를 해서 통계적으로 이제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유전자를 형을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여기 지금 이제 두 가지 유전자에서 그 유전자 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뭐 자세한 건 여러분들은 아실 필요 없지만, 하여튼 이것도 한 세 가지로 나누고 또 이 유전자에 대해서 한 세 가지로 나눴을 때 전부 하면 이제 9가지 그룹이 되겠죠, 그죠?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고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니까 사실 모든 사람을 이게 9가지로 그룹을 나눴을 텐데, 그것을 보면 이게 부작용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경우로 내가 파랗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은 부작용이 없죠. 좋아요. 근데 이런 사람은 거의 반 이상이 구토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먹으면 구토를 길 확률이 반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안심하고 처방을 하지만, 이런 사람은 다시 한번 생각해서 타일레놀 말고 이 트라마돌 말고도 다른 진통제 많으니까 다른 진통제를 바꿔서 쓰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조사를 해보면 이렇게 다시 달리 처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맞춤학의 이제 핵심이 돼요. 또 다른 약을 저희가 연구했던 거를 소개를 드리면, 루마티스 관절염 중에 에탄세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고가의 약입니다. 한 번 맞는데 뭐 한 몇십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보면 이게 지금 이제 70% 이상 효과를 본 숫자가 한 20%밖에 안 되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70% 이상이라는, 뭐 예를 들어서 내 관절염이니까 뭐 내가 이 마디 한 10군데가 지금 쓰리고 아프고 있었는데 이 약을 먹었더니 3개로 줄었다. 그러면 이제 한 70% 효과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한 20%밖에 안 돼요. 반면에 한 또 10 몇 프로예요. 14%인가에는 10개가 통증이 있었는데 줄어봐야 9개, 8개밖에 안 된 거죠. 20% 미만인 사람도 이만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중간 정도 되는 사람들 이렇게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약효를 보니까 사람마다 이런 이제 차이를 보인 거죠.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 또 저희들이 이제 유전자 분석을 해서 찾아보니까 이것도 이제 이 유전자를 이제 세 가지로 나누었을 봤을 때 이런 사람은 대체적으로 효과가 좋죠. 그런 반면에 이 사람들은 상당 부분 효과가 적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다른 약, 에타나세프트 말고 다른 약을 쓰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이 약을 처방을 했을 때 드는 효과가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연구를 좀 많이 해가지고 각 약마다 가장 잘 들릴 사람 또 부작용이 없는 사람을 미리 사전에 선별을 해서 한다 그러면 상당히 좋아지겠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런 연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게 당연히 많이 연구가 돼야 될 일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는 다 완비되어 있는데도 별로 안 되어 있어요. 우선 환자들한테도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이런 연구를 제가 하려면 의사 선생님이 이 한 그룹은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에 있는 학생들은 어떤 약을 먹이고 또 저쪽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이제 그룹핑을 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조를 하고. 근데 이제 한 번 이 스터디가 들어가면 약효가 있든 없든 한 뭐 3개월 내지 6개월은 계속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제대로 약효를 평가를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약효, 그러니까 뭐 부작용이 생겨도 부작용이 있어도 계속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부작용이 심해서 난 그만 먹겠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부작용이 있는 걸로 판명을 하면 되지만 하여튼 그런 스터디를 최소한 3개월 내지 6개월 동안을 해야 되는데 약효가 없을 경우에 우리 환자들이 못 기다려주죠. 그죠? 응? 빨리 딴 방으로 바꿔주세요. 그렇지. 그거를 참고 기다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스터디를,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참여를 했으면 그런 각오를 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 효과가 없는 경우에 특히 이제 그런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 연구가 하기 쉽지가 않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샘플을 얻기가 어려워요. 근데 사실은 한 200명만 있어도 사실 우리가 충분히 이런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게 이 약효가 있고 없고라든지 부작용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이 상당히 극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적은 샘플을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효과가 좀 미미한 것들은 수만 명 뭐 이렇게 많이 있어야 그 통계적으로 찾을 수 있는데 이거는 워낙 세기 때문에 적은 숫자만 있어도 되는데 한 몇백 명만 있어도 되는데 그거마저도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연구에 쓴 샘플들은 뭐냐면 이 약을 우리나라에 이제 수입해서 들어와 가지고 할 때 우리나라 사람한테도 과연 뭐 외국에서 경우하고 마찬가지로 그런 효과가 있고 독성이 없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시판이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여러 병원들이 이제 연합을 해서 이게 스터디를 한 그런 샘플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한 건데 이제 그런 걸 이제 보편화하게 할 수 없고 제약회사 입장에서도 이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이미 시판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허가를 받고 하는 약에 대해서는 이런 연구를 하고 싶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매출이 줄잖아. 그러니까 뭐 모르고 막 모든 사람이 써야 이게 매출이 올라갈 텐데 이 연구를 하는 결과를 되면 그 매출을 줄이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모두 다 먹어도 된다 그랬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사람은 먹지 말고 저런 사람만 먹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줄잖아. 그러니까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나서서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돈 들여가면서 그 연구를 할 일이 없죠. 반면에 근데 제약회사들이 이 승인을 못 받고 탈락된 약들 그래서 이제 불합격 판정을 받았는데 버리긴 아깝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약을 신청할 때는 다 모든 사람한테 먹을 수 있다라고 신청을 했는데
불합격됐어. 그러면 이제 이걸 살리려고 요 사람 말고 요 사람들만 가지고 해보면 그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증명을 하면 살릴 수 있죠.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그래서 이제 신약을 개발해 가지고 이런 문제 있을 때는 그런 연구들을 합니다. 이런 연구들을 하죠. 근데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 국가가 이런 연구를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회사도 별로 안 하고 병원에서도 그러기 어렵고,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이거를 해야 보험료를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약물의 오남용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처음부터 보다도 높은 확률로 맞는 약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그러는데요. 요거는 이제 약의 효과라든가 부작용에 관한 연구를 하는데, 저희가 유전자 검사를 하면서 이제 또 다른 연구를 할 수 있는 게 질병에 대한 감수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인데도 질병에 잘 걸리고, 다른 사람은 안 걸리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할 때 제가 대표적으로 불편한 진실을 공개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담배 피면 몸에 안 좋다는 거 다 알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룹형에서 이거 통계를 해보면 확실히 담배 피는 사람들 그룹에서는 이것저것 이제 탈이 많이 나요. 그런데 우리나라든 일본이든 장수촌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골쳐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전혀 상관없네요. 담배 피워도 그렇게 많이 피셔도 그렇게 장수를 하시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분들은 그렇게 피셔도 그거를 해독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담배 피시는 거 보면 그냥 보면 다 그냥 바로 폐암에 걸렸어야 되는데 안 걸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는 이제 제가 유전자에서 RNA 만들어지는 소위 전사 과정에 대한 분자 기장을 연구하는 게 제 전공인데, 그러다가 이제 2000년 들어서 가지고 새로운 분야로 또 확장을 해가지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병들에 있어서 그거에 이제 원인이 되는 유전자들, 이 사람은 왜 잘 걸리고 저 사람은 왜 안 걸리는지 이를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위암도 하고 뭐 흡수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ADHD, 골다공증 뭐 이런 거. ADHD는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한 여기 10명쯤 있을 거예요. 굉장히 빈도가 높습니다. 자, 이런 연구를 이제 할 때 이제 저희가 하는 게 이제 그 환자군하고 아닌 사람하고를 모아서 그 사람들이 DNA를 뽑아가지고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서 어디가 달라서 그런 건가? 그게 저희가 이쪽에 그걸 분포를 이제 해서 어느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위암 같은 걸 보면 뭐 이런 유전자가 이 중에서 어떤 특별한 형질을 가지고 있으면은 한 1.56배 정도 아닌 사람에 비해서 높다, 이런 겁니다. 아니면 이제 이런 유전자에서 어떤 지노타입을 가진 사람은 그거 아닌 사람보다 한 1.5배가 높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1.3배가 높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뭐 위암에 관련해서 이제 이런 유전자를 뭐 한 10몇 개 찾았고요. 뭐 등등 이제 다른 병에서도 또 뭐 여러 개 찾고, 그래서 아마 제가 토탈해서 아마 한 40개 정도 찾은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지금 그거 중에서 이제 요렇게 3개의 유전자만 제가 국한해서 설명을 드리면, 보세요. 요게 이제 유형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아닌 사람의 1.56배고, 요것도 아닌 사람에 비해서 그런 사람이 1.49배고 1.33배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3개의 유전자에서 다 유형자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은 또 이 3군데에서 다 괜찮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3군데에서 다 안 유형인자를 가진 사람하고 괜찮은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요거 1.56배, 1.49배, 1.33배 곱해주면 3.09배 해야 되죠. 그죠? 지금 수학 시간 아니지만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그죠? 예, 각각이 이제 요렇게 하니까 그걸 합치면 이제 3.9회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분석을 해보니까 셋 다 이거를 가진 사람이 셋 다에서 괜찮은 사람보다 11배가 높아요. 위암일 확률이. 3배가 아니라. 이게 소위 말해서 상승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각각의 그 유전자의 효과만 연구를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여러 개가 합쳤을 때 얼마나 더 올리느냐. 아니면 이제 이 경우 지금 올리는 경우를 지금 보여드렸습니다만 우리 낮추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지만 사실 셋 다 합쳐봐야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그건 이제 유전자의 여러 가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하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각자가 유전적으로 타고난 소양에 의해서 어느 병에 얼마나 걸릴 거냐, 그 알츠하이머라는 거를 이제 예측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여태까지는 이제 각 한 유전자에 대한 것만 연구를 했지만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이들 사이의 어떤 상관관계, 이런 인터랙션을 또 포함을 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각 질병마다 유전적 요인이 굉장히 큰 것처럼 들리기 쉬운데 그런 환상을 깨기 위해서 제가 이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금년 봄에 한 3월에 나온 논문인데요. 이건 암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질병의 경우는 또 스토리가 좀 달라지는데 암의 경우에 암 환자들 중에서 DNA 분석을 해보면 이게 암이라는 건 반드시 DNA가 망가져야 돌연변이가 생겨야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가 이 돌연변이가 됐는지를 우리가 지금 뭐 쉽게 찾을 수 있죠. 그랬을 때 돌연변이들 중에서 부모한테 온 건지 그거는 이제 이 사람의 정상세포를 보면 거기에도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거기에도 있으면 이제 부모한테 받은 거죠. 이제 그렇지 않고 여기에만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은 연구를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탄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돌연변이가 생기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담배를 많이 피웠을 때 생기는 돌연변이라든지 맨날 과음을 해가지고 생기는 돌연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연구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쭉 분석해서 보면 이거는 이제 다른 소위 말해서 우리가 환경적 요인, 비유전적인 환경적 요인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도저도 아는 것들이 꽤 많은 거예요. 그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서 비유전이고 비환경적인 요인이라 가지고 얘가 지금 높아요. 그러니까 66%,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를 전체 봐가지고 암을 유발시키는 돌연변이 중에 3분의 2는 환경적 요인도 아니고 부모한테 물려받은 것도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두 가지인데요. 복불복이어서 그런 건지, 네? 복불복이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직 이제 우리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이제 규정을 하지 못한, 아직 이제 연구가 덜 돼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환경적 요인도 꽤 커요. 전체적으로 한 30%. 근데 이제 보시면 유전적인 요인은極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돌연변이 때문에 암세포를 키웠는데 그 암세포가 생긴 원인 중에 유전적으로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는 5%가 안 돼요. 대부분은 1% 내지 1.5%예요. 아주 특이한 거 몇 가지가 5%여서 내가 지금 5%라고 써왔는데 대부분은 1% 내지 1.5%예요. 그리고 요거는 환경적인 요인은 이제 뭐 담배 많이 피면 요거 폐잖아요. 이거 담배 많이 피워서 이런 거고 짠 거 많이 먹어서 그 위가 이렇게 한 50% 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면 한 20% 보지만 몇 가지 것들은 이제 한 50% 뭐 60%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도 다 아는 아주 문제가 되는 그 요인들은 한 뭐 60%, 70% 정도 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 사실 환경이 좀 좋은 거죠. 그래서 암이 걸렸다 그래서 이거를 브레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날 유전자를 잘못 줘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고요. 이게 대부분이죠.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아직. 예? 근데 본인은 이거는 해야죠. 근데 이거는 하면 3분의 1, 평균적으로 3분의 1 정도는 자기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 나쁘게 생각하면 자기가 할 수가 있는 게 3분의 1밖에 안 되구나.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자기가 하기에 따라서는 할 수 있다는 게 3분의 1이라는 거를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암도
초기에만 발견을 하면 다 낫습니다. 제가 그 얘기인데 저는 9년 전에 정기검진하다가 아주 그 초기에 아주 작은 그 위에서 암세포를 발견해가지고 바로 제거를 해서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죠. 9년 동안 아무 일이 없으니까 이제 완치된 거죠. 5년이 지나면 완치됐다고 하는데, 저같이 이렇게 초기에 발견을 하면 완전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암의 경우, 좀 위암의 경우인데, 위암의 경우 보면 이제 초기에 아주 암세포가 한정돼 있을 때는 96%가 완쾌됩니다. 반면에 이거를 늦게 발견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정기검진을 게을러 가지고 안 받고 한 몇 년 스킵하다가 나중에 마지못해 해서 봤는데 그때 발견됐다. 그럼 요때 발견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상황에서 요로 가는데 위암의 경우는 한 2년밖에 안 걸려요. 뭐 좀 빠른 사람은 뭐 1년 만에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기검진을 한 번 스킵했으면, 금년에 받을 걸 금년에 안 받고 내년에 받았으면 요렇게 됐을 확률이 있는 거죠. 아니면 요렇게 됐거나 최소한도. 그러면 이제 훨씬 나아진 거죠. 내가 아마 2년을 게으름 피웠고 안 피웠으면, 그래서 그거 점사를 안 했으면 요렇게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완전히 전이까지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거의 생존율이 6%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되고 싶어요? 이렇게 되고 싶어요? 모든 사람이 바보지. 당연한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캐치하셔야 될 일은 뭐겠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조금 과장돼서 표현을 하면, 나쁜 짓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 대신 검진만 빨리 자주 하면, 그게 몸에 좋다는 거 다 하고, 몸에 나쁘다는 거 하나도 안 하고, 정기검진 안 받는 것보다 100배 나아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론 이제 좋은 거 해야 되고 나쁜 거 안 해야 되지만,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오히려 그게 낫다니까. 이걸 지금 학문적으로 받아들이실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실생활에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약 효과라든가 질병에 대한 감수성을 지금 유전적인 효과를 봤지만, 사실은 제가 그래서 그 유전자를 그래도 검사를 해야지 그게 좋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복받은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정건강 검진이 굉장히 보편화돼서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한 40%인가가 하신다 그래요. 국민들 중에. 미국은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렇게 못해요. 하고 싶어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검진받으러 우리나라에 와서 검진하고 간다 그러잖아요. 교포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다행히 그 보험제도가 잘 돼 있어가지고 건강검진을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자세히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그렇게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더 병을 키워서 큰 꼴을 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또는 하여튼 다른 여러 가지 역학 검사를 해가지고, 당신은 다른 사람보다도 어떤 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하면 최소한도 조심을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런 기사가 딱 떴더라고. 타이틀 보세요. 우리나라는 예방적 수술을 왜 할 수 없나, 이렇게 썼더라고. 이것은 기자님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이거 굉장히 잘못된 내용입니다. 지금 이 엔젤리나 졸리가 유방암과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서 유방과 난소를 제거했다 라고 온 매스컴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전 세계 매스컴이 다 그렇게 도배가 돼 있어요.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그 엄마한테서 물려받았으니까 그 소위 말해서 유명한 유전자가 있습니다. 브라카1이라고. 브라카1에 이제 그 암을 유발하는 이제 돌연 변이가 있어서 자기도 언젠가는 암에 걸릴 거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언론에서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유방과 난소를 절제했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도저히 이게 말이 안 된다면 미국에도 뭐 돌팔이 의사들만 있고 그럴 리가 없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돌팔이 의사들하고 상의해서 일을 했을 리는 없고.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와서 쫙 뒤졌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뭐냐면 이 양반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원래 가슴 성형수술을 할 참이었어요. 하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슴에 보형물을 놓고 나면 검진이 잘 안 돼. 촉진이 잘 안 되잖아요. 만져서 이게 뭐가 딱 잡혀야 생겼구나 하고 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 가슴으로 이제 이렇게 눌러가지고 정밀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보형물이 딱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형수술 하고 나면 유방암 검진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차피 보형물 넣을 거 좀 CC를 좀 키워서 더 넣기로 하고 그래서 한 겁니다. 그래서 맞아요. 예방적 수술이긴 하지만 순전히 자기가 걸릴 확률이 높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또는 뭐 가족력 때문에 자기가 그럴 확률이 높다 그래서 그냥 수술한 게 아니라 의사가 그걸 보냈으면 그 의사는 감옥에 쳐넣어야지.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원래 성형수술을 할 거였기 때문에 그런 거였고요. 2년 후에 난소를 또 제거합니다. 왜냐하면 이 BRCA1 유전자가 유방암뿐만 아니라 난소암을 걸릴 확률을 높이거든요. 이 난소 또 2년 후에 그걸 했다 그래서 또 뒤져봤어. 매스컴에 다 그렇게 나와요. 하여튼 거기도 또 이제 어느 한 분이 이제 심층 취재를 해서 나왔다. 이건 뭐냐면요. 이 양반이 검진을 하다가 뭘 봤냐면 면역세포 수가 확 늘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뭐 바이러스라든가 어떤 병원균이라든가 이런 게 감염이 되면 우리 몸에서 군대를 확 키워가지고 방어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면역세포들이 확 뜨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지금 무슨 감염에 안 걸렸는데도 이게 떴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몸 안에 외부에서 온 거 말고 몸 내부에서 뭔가 나쁜 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암이라든가 뭐 암뿐만 아니라 뭐 이상하게 만들어지면 면역세포가 가서 이제 잡아야 되니까 면역세포들이 확 증가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 보니까 이제 면역세포가 올라왔어.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직검사를 했어요. 조직검사를 했는데 암이 아닌 거야. 이제 이게 딜레마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뭐 감염이 없는데 면역세포가 오른 걸로 보면 뭐 암 비슷한 뭐 암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생긴 것 같은데 막상 조직검사 해보니까 암은 아니야. 근데 조직검사도 요즘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이제 난소가 이만큼 있다 그러면 조직검사 할 때 이거 다 띄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절제지. 그지? 그러니까 샘플링을 할 거 아니야. 암은 이쪽에 있는데 여기를 띄어서 검사를 했어. 그럼 암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심뼈인 거야. 그래서 뭐 이거 올라와 보니까 어딘가에 암 세포가 생겼나 보다 라고 해서 워낙에 또 이제 거기에 대한 불안감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개인적인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의사하면 그렇게 어드바이스 안 했을 거예요. 그랬다 하더라도 잡힐 때까지 기다려도 돼요. 잡힐 때까지 그래서 보고 그때 제거해도 안 늦어. 어차피 절제하고, 왜냐하면 난소 절제하고 나면 뭐 애 더 안 낳을 거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식한 거야. 거기에서 난소에서 여러 가지 그 여성 호르몬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그 호르몬 그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뺐기 때문에 이게 절제를 했기 때문에 이 양반이 폐경이 일찍 와요. 벌써 왔어요. 그래서 폐경이 일찍 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호르몬 이게 다 망가지기 때문에 계속 약을 먹으면서 해야 되고 이게 몸에 생리적으로 이렇게 자전적으로 조절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인위적으로 계속 먹어야 되지. 근데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많이 먹어야 될지 적어야 될지 제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좋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자기가 걸릴 확률이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절제 수술을 했다라고 매스컴이 다 떨어져 있는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맞춤학의 요즘 그 가장 정점에 와 있는 게 이제 이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지난달에 미국의 보건원에서 야심찬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국제 제약회사 한 11개의 회사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소위 이제 PACT라고 이제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암을 정복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로 소위 이제 우리의 면역력을 키워가지고 극복하자. 쉽게 말하면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어떻게 이제 키우느냐. 근데 어떤 약은 이 어떤 사람한테 그 어떤 그 면역력을 확 키워가지고 암을 완전히 제거한 성공적 사례가 있는 반면에 그 약이 다른 환자한테는 안 듣거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병이 됐으니까 그걸 보강했으면 됐지만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딴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 이것도 이제 이거는 아직 이제 저희가 논문을 아직 발표하지 않은 내용인데 녹내장에 관한 우리 연구를 이제 조금 하나 소개합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어떤 이제 맞춤화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녹내장이라는 게 사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안구를 이렇게 보면 지금 내가 이쪽으로 보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죠. 지금 내 눈이 지금 저쪽을 보고 있으니까 이 눈도 저쪽을 보고 있는 건데요. 그죠? 여기 이제 수정체 있고 그래서 이 녹내장이라는 게 여기 이제 위에 여기 망막에 이 시신경들이 있는데 이 시신경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이건 죽어가기 때문에 한번 생기면 이건 방법이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도 제일 좋은 방법이 빨리 발견해가지고 빨리 발견하면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있어. 그러니까 이 진행을 그게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검진을 제때 해가지고 검진을 제때 해가지고 빨리 녹내장이 막 생길라 그럴 때 빨리 잡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게끔 이제 조절을 그거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나도 지금 나는 녹내장은 없는데 백내장은 생겼어요. 난 이게 백내장이라는 건 여기 수정체가 호탁해져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희뿌옇게 보이는 거고요. 녹내장이 생기면 이게 세포가 죽어가기 때문에 이 일부분이 안 보여요. 이런 건데 이 백내장은 그냥 수정체 갈아 끼면 되죠. 너무 쉽게 얘기했네요. 그래도 갈아 끼는 것도 이게 굉장히 좋아져 가지고 이게 재료가 점점 좋아져 가지고 나도 지금 수술을 좀 계속 늦추고 있어요. 왜냐하면 더 좋은 게 계속 나올 거거든. 그래서 좋은 인출 수정체가 계속 나올 테니까 내가 이제 버틸 만큼 버티다가 막판에 이제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근데 이거는 그래서 지금 다 늦추고 있어요. 하지만 그냥 그래도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건 늦게 하면 할수록 더 이 기술이 발달하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 녹내장은 안 됩니다. 기다리면 안 됩니다. 이건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안압이 높아졌을 때 생기는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또 않아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저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유전자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잘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렸나를 이제 쭉 연구하다가 이제 하나를 잡았는데 트랜스페린이라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처음 발견한 거라서 뭐 논문도 쓰겠지만 이제 특허 출원도 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여러 가지 연구하다 보니까 이 단백질이 있으면 녹내장에 걸리는 거를 좀 지연시킬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효과가 이제 프로 효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유전자 검사하고 이제 세포 사원에서도 연구를 하다가 아이씨 이거를 바로 효과를 보자. 그러고서는 생쥐에다가 이거를 투입을 해서 효과가 있는지를 본 거야. 그래서 사실 여러 마리의 쥐를 희생시켰는데요. 죄송하지만 하여튼 그래서 지금 6일이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서 이제 6일 후에 보니까 안 했을 때는 이렇게 그런 손상을 주면 세포들이 확 죽잖아요. 반면에 우리 약을 우리 단백질을 주사한 경우에는 덜 떨어졌죠. 그러니까 죽는 거를 좀 막았다라는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죽은 거를 조사할 방법은 없어요. 세포가. 근데 세포가 죽어가는 거는 우리가 포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6일 후지만 6시간 후에 아까 그런 손상을 준 다음에 6시간 후에 죽어가는 세포를 세봤더니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이제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손상을 주면 이렇게 많은데 우리 단백질을 넣어주면 이게 확 주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가는 세포 수가 확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이거가 부족해서 녹내장이 생긴 환자라면 이거를 투여해 줌으로써 그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거 말고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생긴 녹내장 환자라면 이거 효과 없겠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맞춤하게 하는 것.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환자들의 정확한 원인, 뭐가 부족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 뭐가 많아서 그런 거냐라는 것을 전부 다 정밀 분석을 하면 거기에 맞는 치료법을 고안해낼 수 있고 개발해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게 우리가 맞춤의학들이 해 나가야 할 길입니다. 단지 약의 효과가 있고 없고 부작용이 있다 없다만을 차원을 떠나서 질병의 원인 분석도 맞춤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각 환자들의 원인을 맞춤으로 분석을 해서 알아낸 다음에 거기에 맞게 맞춰서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맞춤의학에 이제 가는 방향입니다.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